안녕하세요. 루블입니다. 공부보다는 뭐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이런 거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 필명이 루블인 이유가 제가 러시아학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과는 아니었고 성적에 맞춰서 그다음에 제가 큰 고민 없이 선택을 했던 러시아학과였는데 막상 대학을 들어가서는 뭐 그 전공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뭐 이런 게 너무 없어서 그냥 졸업만 할 정도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은데 졸업을 할 때쯤에 보니까 너무 당연한 결과겠지만 뭐 공부를 안 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면 사회생활을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라는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든지 하면 잘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나 아니면은 바라봤을 때는 뭐 좋은 대학교 아니면은 뭐 학점 아니면 어떤 다른 스펙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처음에는 이제 경찰 공무원을 생각을 했었고요. 왜 공무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그 전에 전공이든 뭐든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을 생각을 했던 이유는 뭐 저한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나쁜 사람 잡는다라는 그 희열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막상 경찰을 선택 안 했던 이유는 그 나쁜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 당연히 그 사회적으로 도움되는 일이어서 저 자신보다는 더 많이 노력할 것 같고 막 하다 보면 결국 제가 생각했던 누군가한테 같이 뭐 이런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은 불안감을 심어줄 수도 있고 걱정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는 싶었지만 그게 나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부동산이었었는데 부동산을 생각하게 된 거는 원래 제가 어릴 때부터 숫자에 좀 강하긴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는 빈병 주워다가 뭐 빈병도 팔아보고 그다음에 우표 유통 뭐 우표도 해서 이렇게 팔아보고 막 여러 가지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막연하게 중학교 때인가 이제 막 걸어가다가 그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그때 거기에는 다 소유자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희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누군가한테 월세를 내실 거고 그다음에 그 월세를 받는 누군가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막연하게 지금부터 거의 한 30년, 35년, 40년 전이겠죠? 뭐 지금은 흔히 뭐그 간물주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임대료를 받는 삶 아니면은 저런 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다 돌고 돌아서 결국 부동산이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는 부동산 생각하면 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에 그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게 됐고요. 근데 막상 공인중개사 시험을 딱 보고 난 다음에 합격을 했는데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보통은 중개사 자격증이 그 부동산의 전반적인 거를 공부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게 실무로 돈 버는 일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단순히 중개업을 개업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자격의 요건이었던 것 뿐이었죠.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던 거는 진짜 그냥 일반 중개업소에 들어갔는데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 그 임대 중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운전 면허증도 있으니까 중개업 막 하면서 여기는 500에 50입니다. 여기는 400에 30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뭐 공법도 공부하고 민법도 공부하고 학교론도 다 공부하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거 아무 필요 없이 남항입니다. 500에 30입니다. 이걸 하는 게 제 자신이 너무 발전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 일주 정도 다니다가 그만뒀고 중개업을 공부하다 보면 경매 파트가 나오는데 그때 경매 파트에 그때 지금도 뭐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그때 경매 중개업 강의하셨던 분이 경매를 직접 하시던 분이었어요. 많이 자세하게 실무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저걸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경매를 배우고 싶었는데 그때는 경매를 가르쳐 준 데가 없었고요. 거의 한 1, 2년 전이니까 그때는 경매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뭐 권리분석사라는 것도 한번 들어봤는데 그거는 그냥 말소기준 권리 정도만 찾을 수 있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의미 없는 뭐 그런 거였는데 중개법인에 경매 컨설팅 모집 공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막 경매에 대한 배우고 싶었던 게 있었지만 배울 데가 없다 보니까 거기 가서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 저보다 먼저 했던 선배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간부님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사장님한테 이제 많이 배울 수 있겠다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제 첫 직장이 된 거죠. 지나고 봐서 생각한 건데 그때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한창 오르던 시기 뭐 2003년도, 막 2년도, 3년도, 4년도 이때쯤이었으니까 부동산 한참 오르는 시기에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취업을 하게 된 거죠. 저한테 운이라고 생각했던 게 첫 번째는 그때가 제가 처음에 부동산을 공부하거나 처음에 들어왔을 때가 부동산이 호황이었던 거. 두 번째는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호황의 시기다 보니까 뭐 고객이라고 해야 되나 의뢰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투자를 할 수 있거나 이렇게 경험을 할 수가 없었는데 거기서 이제 고객 물건들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뭐 의뢰된 물건 조사하고 입찰을 가고 명도를 하고 이런 거를 간접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때 생각이 들었던 게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저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한테 저는 청약이나 그걸로 집을 안 살 거고 경매로 집을 살라고 하는데 저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서 그때 부모님이 1680만 원을
저한테 주셨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 공부라고 다 따지면 20년이 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19년을 살아남았다고 하는 얘기는 제 돈을 가지고 제가 직접 투자했던 게 19년이 된 거죠. 내년 되면 이제 20년이 되는 건데, 그때 이제 1680만 원이 제 종잣돈이었던 거예요. 그 종잣돈으로 이제 고객 물건도 하지만 재물권도 이제 같이 이제 낙찰을 받고, 근데 그때는 뭐 2005년, 6년 막 이때는 거의 다 초보 시절이고, 그때는 뭐 제일 했던 거는 당연히 소액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인천 부천 지역에 빌라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단기 매매를 했었죠. 근데 그때 그 어느 순간에 저는 제가 좀 이렇게 그 가슴이 큰지 아니면 이제 간이 좀 큰지 몰라도 그때 1680만 원 가지고, 그때는 보통 대출이 9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소액 물건 하게 되면은 1680만 원으로 한 두 개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개씩 하고 단태해서 그때 뭐 1000뛰기, 2000뛰기를 해서 또 뭉쳐서 그렇게 한 8, 9개월을 하다 보니까 집이 단타 친 거 말고도 보유 개수가 집이 한 10개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때 보니까 이제 단기 매도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노무현 정권 때였는데, 제 기억이 정확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한 66% 정도 내고, 그다음에 중개 뭐 어차피 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인테리어 비용이나 아니면 다른 뭐 필요 비용이 이거 많이 못 빠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제 주머니에 남는 거는 거의 그 세금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는 그런 생각했죠. 이게 영원하면 그 수익률이 엄청나잖아요. 예를 들어 1680만 원 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단기에 세후로 막 그 1000만 원이 남으면 지속 반복 가능하다면 나 이러다 부자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과연 나 정도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거고, 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많이 몸을 움직였던 거 빼고는 내가 특별한 이 사람들보다 내가 기술이 있을까? 남들과 다른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쯤 됐을 때 점점 낙찰을 못 받게 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경매는 블루오션이다 뭐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됐었고, 그때가 이제 그 부동산이 호황기에 이제 중간 정도를 지나면서 그 경매 낙찰가도 많이 올라가고, 이게 지속 반복 가능하진 않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어린 나이여서 당연히 회사에서는 처음에는 팀장이 되고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팀장이 된 것 같고요. 1년 정도 됐을 때 그 인천 지사장이 됐던 것 같고, 2년 안 됐을 때 본부장이 됐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뭐 제 물건도 제 물건이지만 고객 물건들이 뭐 공장이 뭐 의뢰가 들어오든 어떤 뭐 건물이 의뢰가 들어오든 뭐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2, 3년의 그 간접 경험이 지금까지도 저한테 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바탕이 된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했고요. 재물권은 재물권대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낙찰을 못 받게 되더라고요. 그 올드보이 분들이 계세요. 맨날 이제 그것만 해왔던 분들, 호가 경매부터 해왔던 분들. 그분들은 보통 1000뛰기는 잘 안 하고 2000뛰기, 1500뛰기 정도를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부동산 가격이 호황이라고 하니까 500뛰기, 그 다음에 300뛰기? 난 한 번의 경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때도 경매 학원들이 참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경매 학원들에서 단체로 와가지고 그 다 입찰하게 되고 한 번의 경험을 사이클을 해봐야 된다 해서 막 그랬을 때, 나는 이게 한 1년 조금 넘었을 때였는데, 이게 지속 반복 가능하진 않구나. 그럼 다른 거는 어떤 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근데 그때 고민을 하고 이제 다음 조건, 그때가 이제 이명박 정권에 갔을 때, 그때 그 재개발 재건축의 사람들이 다 경매 낙찰가도 높아지고 막 그런 상황에 했을 때, 저는 이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언제 시기에 뭐부터 오르고 어떤 게 오르고, 그게 뭐 그 서울에서 지방으로 그 에너지가 가서 뭐 다시 여기로 왔다가 어디에 뭐 왔다가 뭐 이게 하고 미래가치 이런 생각인데, 저는 이제 부천 쪽 1기 신도시 쪽 이쪽 편에서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그때 그 1기 신도시에 갖춰져 있는 뭐 10차선 도로에 있고 뭐 그 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막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 원베이 아파트가 전용이 12평, 6평이었거든요. 한 8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재개발한다고 하고 막 평당 얼마야? 근데 전용 12평짜리 빌라. 거기는 인프라도 없고 많은 이런 상황인데, 전용이 12평이면 대지집은 한 5평, 6평 됐거든요. 6평이라고 하면 대지집은 뭐 2천만 원은 최소한 했었거든요. 그러면 1억 2천, 1억 3천. 뭐 이런 거 보면서, 저기는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거기에 그 8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고, 근데 여기는 미래의 가치가 된다고 하지만, 그때 사람들이 뭐 비례율이든 아니면은 분담금이든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게 새 집이 된대. 24평짜리 아파트 준대. 근데 그런 생각 없이 다 모든 사람이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장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대충 그때 첫 책을 읽어봤을 때 아무리 못해도 빨라야 7, 8년? 한 10년은 걸릴 텐데, 저게 왜
그 지금 저 8천만 원하고 저게 1억 2천, 1억 3천 하는 거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 근래에도 많이 그랬죠. 몇 년 전에도 막 그림을 그려서 섹터 안에 들어가는 물건 막, 근데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용역이 발주가 되면 누군가가 먼저 그거를 입수해서 지도에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섹터 안에 들어가는 물건은 얼마, 섹터 안에 안 들어가면 얼마.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완전히 투기인데, 사람 섹터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1억이고 섹터 안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때는 거의 한 5천만 원, 거의 절반 정도밖에 금액이 안 됐거든요. 실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세 수요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여기 사나 여기 사나 바로 도로 하나를, 그 조그만 도로, 간이도로를 하나 끼고 난 다음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세 가격은 똑같았습니다. 전세 가격이 똑같이 1억짜리는 5천, 여기 5천만 원짜리도 5천이었어요. 제가 그때 시도보 회의록을 좀 봤었어요. 시도보 회의록을 막 보는데, 그게 그때는 이게 정보가 될지나 어떻게 보면은 몰랐어요. 여기 그 섹터와 섹터 그림을 그렸던 개발 예정 지역이 뭐 1-4, 1-5 막 이렇게, 근데 그 중간에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명박 정권 때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회의록에 이렇게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고, 차라리 이 부분을 한꺼번에 다 통합해서 개발을 하자. 몇 제곱미터 이상은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뭐 유타운 개념이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지도가 콩나물이라고 해서 컴퓨터 이렇게 하면은 크기가 나오는 면적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현재는 1억이었던 집하고 5천만 원 집하고 똑같이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합친다고 보면.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보고서 또 그때 임장을 가봤는데, 전세 가격은 여기는 돈이 안 들어가였더라고요. 이거는 조만간에 다른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빨리 사야겠다. 경매를 살 시간도 없고 해서 고객 물건들까지 해서는 그때 한 4, 50개를 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딱 사니까 그게 발표가 나고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다시 똑같아지고, 이제 뭐 흔히들 얘기하는 뭐 갭매우도 다 비슷해졌는데, 갑자기 금액이 확 오르니까 저는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샀던 물건 중에 절반은 거의 다 곧장 팔았던 것 같아요. 세금 다 내고, 단기 매매로 세금이 한 60, 70% 다 내고 팔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투자금이 안 드는 거였지만 좀 뭔가 불안했고, 이게 말이 안 된다. 10년 있다가 되는 건데 갑자기 금액이 이렇게 갑자기 오르고 마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불안감을 어떻게 없앨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투자된 원금이 아니라 거기에서 마이너스 돼도 이걸 버틸 수가 있으면은 좀 마음이 안정되겠다 해서, 그때 매입했던 것 중에 절반 이상을 파니까 그 원금 회수하고도 수익금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10년 있다가 될 건데 왜 아직 벌써부터 금액이 이렇게 오르고 저기랑 또 같이 갑자기 오르고, 근데 이게 결국 될 건가 안 될 건가를 확실치가 않으니까,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나 뭘 해야 될까 행동이, 그때 초보 시절이긴 했지만 원금이 들어간 게 없고 아니면 원금 플러스. 근데 지금에서는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역전세가 날 수 있는 물건 같은 경우도, 역전세 물건에 대한 거를 어느 지역에서 10개를 샀는데 한 6개를 팔아서 나중에 4개가 역전세가 나와도 다 메꿀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다 확보했다고 하면, 결국은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그러면서 마음 편하게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어떤 그 복리 구조에다가 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은 하지만,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팔았던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은 팔았는데 한 6개월인가 4개월 내에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팔라고. 근데 저는 갑자기 그 어린 마음에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게 너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도 그때 다 팔았죠. 한 4, 5년인가 지나고 그 물건 등기부 다 떼봤어요. 등기부 다 떼봤는데, 저는 그때 한 채당 투자금이 최대 700만 원이고 안 들어간 것도 있고 뭐 500만 원 막 이렇게 200만 원, 300만 원 한 채당 그렇게 취등록세 포함해서 그거밖에 안 들어왔는데, 저한테 사셨던 분은 제가 5천에 샀으면 7천에 샀으니까요. 그분들은 한 채당 투자금 2천만 원이잖아요. 전세가 5천이었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정확하게 1억 2천, 1억 4천에 다 파셨더라고요. 세 전이겠죠? 세 전으로 2천만 원을 벌었다고 하면 수익률은 100%가 아니라 1000%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저한테 돈이 남았던 거는 일반 과세도 아니고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는 수익률을 해봐야 뭐 70% 세금 냈다고 치면, 그러니까 300만 원이 남은 거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투자했지만 2년 지나고 만약에 팔았다고 하면, 2년 지나고 판 것도 그 전에 판 것도 있지만 일반 과세로 만약에 됐다고 해서 파셨다고 하면, 뭐 일반 과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뭐 40% 세금 낸다고 해도 그분은 한 채당 3,600만 원 벌고 저는 2, 300만 원 번 거죠. 그래서 수익률도 중요한데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 수익에 대한 배수도 크구나. 부동산도 큰 사이클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같으면 처음부터 매도를 어떻게 하고 어떤 뭐 명의라든가 아니면 뭐 개인 사업자로 할 것인지 임대사업자로 다 명의를 다 나눠서 했겠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 못 하고 그냥 다 한 번에 일괄 매수하고 일괄 매도를 했던 거에 지나가 보니까, 섬 살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구나. 그리고 결국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그 수익률보다는 절대값으로 돈이 얼마가 남느냐, 세후 얼마 남느냐도 더 중요하구나. 또 하나는 저는 투자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를 팔아서
어디에다가 뭐 다른 또 수익률이 높은 데도 어떤 수익이 날 수 있는데 물건을 찾던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팔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던 거죠. 이 세 가지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좀 복기를 해보면서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것도 다 팔고 나니까 회사 차원에서도 어디에 투자할지도 잘 모르고, 왜냐면 너무 많이 이렇게 불안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폭등하고 있으니까. 빌라가 그때 집이 한 그래도 2, 30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개 신도시의 아파트들 보면서 이건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저는 그때 몇 개 빼놓고는 다 바꿨던 것 같아요. 그 돈으로 현금 다 판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때 이제 뭐 투자를 뭐 어떤 거를 해야 될까 하니까 막 다 하고 있는데 익숙한 것만 했거든요. 지금도 똑같이 예전에 아파트 했던 사람들도 마지막에 2021년, 2020년 이때도 계속 아파트로 갭 투자로 돈 벌어서 갭 투자로 계속 했는데 저는 그때 그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있으니까 특수물건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했는데, 특수물건 아무리 공부하고 해도 실제적으로 특수물건은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 자체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 성공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버는 것보다 차라리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서 수익률로 보면 차라리 그 돈을 분배를 해가지고 유연하게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했고, 잘못하다 특수물건 잘못 물리면 그동안 벌었던 거 한 번에 다 날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만 했고 막상 특수물건은 한두 건밖에 해보진 않았고요. 2007년도, 6년도 때 눈을 열렸던 게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저 이제 상가 투자자라고 알고 계신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상가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상가 투자도 월세 수익률이 그때는 거의 뭐 레버리지 수익률이 거의 50%가 넘었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안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상가는 막연하고 잘 모르고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있구나. 근데 나는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남들보다 시간을 더 낼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2005년, 6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006년도 때 처음으로 상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상가를 하니까 지금까지 뭐 아파트 투자도 하고 상가 투자도 하지만 이게 수익률도 엄청나게 높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제가 강의 때도 얘기하는 말이지만 1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원금 매수도 가능하거든요. 원금 매수도 가능하니까 지속 반복 가능할 수도 있겠고. 근데 그때 2007년, 6년도에 받고 난 다음에 수익률도 엄청나게 높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매매 차익도 있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다 정리했던 거를 상가에 투자를 하려고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 8년, 7년도 때까지 직장에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정리해보면 남들하고는 좀 다른 직장 생활을 했던 거는 맞죠. 왜냐면 저는 안정된 월급이 있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받았던 사람이고, 근데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직급이 이제 상무까지 올라갔었고, 근데 그때가 30대 초반? 31살?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첫 번째 그 대학생 때는 막연한 그 두려움, 두 번째 이제 회사 직장 생활했던 거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큰 행운, 회사 다니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하나만 더 하자. 남들보다 한 번만 더 임장 더 가자. 그래서 사장님 운전도 제가 해드리면서 그 대표님이 그 임장 가가지고 부동산 들리면 꼭 다시 와가지고 제 명함 드리면서, 그때 대표님이랑 같이 왔던 어디 중개법인의 누구입니다. 저 나중에 오면은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하면, 거기에 다시 제가 임장을 갈 때라고 하면 좀 더 그 정확한 시세 파악이라든가 임대 파악도 할 수 있던 것 같고, 그래서 남들보다 한 번 더 하자. 그리고 또 남들보다 하나 더 하려고 했던 게, 경험은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명도를 따로 해주는 명도 이사님이 계셨는데, 명도 이사님 갈 때마다 뭐 강제 집행을 하던가 아니 뭐 할 때마다 증인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때 제가 운전해가지고 명도 이사님과 같이 가서 한 번이라도 명도에 관한 상황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라도 더 경험해보자. 그 직장 생활을 정리하다 보면은 남들보다 한 가지를 더 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때 3년 좀 넘게 했던 그게 지금까지도 제 투자 인생에서는 그때의 경험이 투자자로 살게 되는 어떻게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거 다 차치하더라도 결국은 그때가 호황기여서 운이 좋았다.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뭐 같이 예전에 있었던 같은 분하고 시행 사업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그 이명박 정권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도시형 생활주택. 그때는 이제 주차장법이 갑자기 완화되면서 다세대를 아마 신축해서 분양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먼저 다세대 시행 사업을 하나 해서 그 다음에 땅을 확보한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서 현금 흐름을 거기에서 만들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던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망했습니다. 예, 망했는데, 망한 얘기는 처음 하는데 근데 망했다라고 하지만 그 망하는 기간이 단순하게 딱 망해버린 건 아니라, 사람이 다 그렇듯이 그걸 잘 놓지 못하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망하는 시간도 꽤 오래 걸렸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좋은 생각을 했던 거죠. 중견기업의 회장님 자택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신축을 했었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망했던 그 한번 실패를 했던 경험이 제가 탐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수지 분석표나 이렇게 다 했는데, 그때 기준으로 한다면 엄청난 금액이었죠. 그때 수지 분석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이나 탐욕이 좀 심했던 것 같고요. 제가 뭐 신축이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사, 뭐 예를 들어서 방통을 하든 뭐 어떤 이런 부분에서 아시바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공사를 하고 인허가 받고 이런 거를 제가 다 알았냐? 아니, 몰랐습니다. 그때 같이 했던 종합건설
그 대표하고 이제 같이 했는데 그냥 그 사람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탐욕을 하나 부렸고 또 하나는 제가 무지였던 거죠. 실력도 안 되는 무지였고 욕심을 부렸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시기가 시기였던 게 그때 또 갑자기 서브 프라임이 또 터지고 그래서 대출금리가 좀 이렇게 올라가고 분양이 당연히 안 됐습니다. 분양이 안 됐는데 그때 그때도 LH에서 통매각이 있었어요. 다 완공을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다 다 이렇게 통매각을 하게 되면 원금이나 들어간 돈은 다 건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 수지 분석했던 그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욕심이 좀 더 버텨보자. 좀 더 해보자. 그러다가 이자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녹아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하는 기간도 꽤 오래 걸렸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게 트리거가 됐던 거는 그때 믿었던 종건 그 대표가 제가 그 건축주였는데 제 돈을 횡령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통장을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실수인 거죠. 제가 그렇게 많이 챙기지 못했고 그 하나 따져보지 못했다는 거. 당연히 뭐 그 사람 믿었던 잘못도 제 잘못인 거고.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은 수습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다 안고 제가 그 자폭한 거죠. 은행비하고 다 이렇게 그 다 하고 나서 이제 봤더니 10년 전이죠. 10년 전. 10년 전에 딱 그때 중개업소도 있었거든요. 중개사무실도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 중개업소 보증금까지 딱 빼오는 때 중개업소 보증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마지막 빼오던 게 현금이 딱 1,000만 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망하는 시기 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 처음에는 많은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 원망하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소송을 걸어서 그 돈을 다시 받아내야겠다 하면서 원망도 하고 했는데 그때 많은 이제 방황의 시간을 많이 겪었는데 TMI이긴 하지만 저희 와이프가 얘기를 한 말이 있어요. 백지하고 모나미 우편을 이렇게 쑥 던지면서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뭘 쓰냐고 그랬더니 가지고 있는 거 하고 빚하고 쓰라고. 그래서 제가 막 썼죠. 막 썼는데 그때 이제 와이프님이 얘기했던 게 흑자네. 나는 너가 막 너무 이렇게 맨날 힘들어하고 막 방황하고 막 이러고 있길래 내가 봤을 때 몇십억에 있어서 뭐 회생을 하든가 다시 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흑자인데 뭔 걱정이냐. 다시 하면 되지. 근데 그때 이제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 아침에 해 뜨는 걸 막 보면서 딱 생각이 들었던 게 두 가지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의 확신은 삶을 바꾼다. 다시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그때 정신을 다시 차리고 다 모든 게 다 내 잘못이구나. 어떻게 뭐 누구 원망한다고 돌이킬 수도 없고 그냥 다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남은 것도 다 던지고 은행비까지 다 했더니 제가 그때 1,000만 원 갖고 나오면서 다시 하면 되지. 남들은 뭐 이렇게 바닥도 가보고 막 그렇다고 하는데 뭐 나는 뭐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막 그렇게 뭐 남들한테 뭐 제가 뭐 실패했다 다시 성공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좀 이렇게 부끄러운 게 그렇게 뭐 실패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동안 운 좋게 벌었던 금액 돈을 다 날린 것 뿐이죠. 근데 날린 것 뿐이지만 저는 흑자인 게 뭐냐면 결혼도 했고 그리고 그 집도 있고 상가도 그때 하나 있었거든요. 상가도 있고 집도 한 두세 개인가 있었으니까 뭐 망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생활비 다 썼으니까 뭐 다시 하면 되지. 단순히 이제 투자금이 없을 뿐이지. 그래서 다 정리하고 이제 그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들고 집에 이제 서재로 들어오고 다시 하면 되지 했죠. 남부터 원망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저 때 했으면 저 때 LH에 통매가 했으면 그때 이걸 안 했으면 그런 원망을 하다가 천천히 이제 그 시간도 많고 하니까 뭐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원인은 저 때문이더라고요. 그 선택도 내가 한 거고 누가 뭐 저한테 목에 칼 대고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선택을 한 거고 그 사람을 믿었던 것도 아니면 제가 체크를 못했던 것도 저의 게으름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도 한두 번 있었는데 그걸 못했던 거는 그 전에 수지 분석을 받기 때문에 욕심이나 탐욕이었던 거고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계속 잘 될 거야 막 했던 막연한 생각을 했던 거는 저의 안일함이었던 것 같고 모든 게 다 제 잘못이더라고요. 근데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다시 하면 되지 뭐 하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업에 실패하는 그 기간 동안 저한테는 배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시행을 하다 보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개인 채무도 있었는데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약속한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분은 갑자기 이민을 가신다고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셨고 한 분은 찾아오신 다음에 그냥 소문이 돌잖아요. 이렇게 사업장이 좀 안 좋다. 저 사람 순댓국 좋아하지. 순댓국에 이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이제 그분이 얘기했던 말이에요. 돈 안 갚아도 된다고. 지금 당장 안 갚아도 된다. 이자 안 줘도 된다. 힘든데 뭐 나까지 이자를 주냐. 나중에 잘 되면 줘. 시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주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옥석 가리게 되고 진심으로 나를 뭐 생각해주는 사람들도 생각하게 되고 근데 그거를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끝에 정말 내 편은 정말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상처를 드린 거죠. 부모님이든 뭐 와이프든 주변인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뭐 상처나 어떻게 보면 걱정을 끼친 게 상처를 준 거니까 그러면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매번 힘들다고 남 탓만 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멍하고 있는 게 그 뭐 하는 짓이냐. 어차피 시간이 너무 아깝다. 망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주변 정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주변에 대한 사람에 대한 정리라든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사람이 힘들면 종교를 막 찾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시간도 많고 하니까 인문학 책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원래 책 많이 안 읽는데 뭐 책 읽어봐야 뭐 그 이런 투자에 관련된 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만 읽었는데, 그때는 투자에 관련된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 없는 책들을 읽다 보니까 뭐 인문학 책을 읽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막 지루하고 뭐 맨날 고루한 얘기 같고 막 그런데 시간도 없고 남고 하니까 계속 읽다 보니까 처음에 읽고 두 번째 읽을 때 말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제 마음이 좀 어지럽고 막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면서 불안함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투자도 어떻게 하다 보면 결국은 기술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이런 것 같지만 가장 마지막에 투자는 멘탈, 뭐 정신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한번 사업에 실패하는 시간 동안 주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인문학 책을 읽으면서 조금 정신적으로나 이런 게 강해지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게 뭐, 근데 결국은 그때 사업에 실패했지만 잘 됐잖아. 이런 뭐,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 막 그런 건 저는 그게 아니라서, 저는 실패한 게 아니라,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고요. 삶이든 어떤 상황이든 얻는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로는 이제 그런 뭐 사수함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고 이러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힘들고 이러니까 자기로는 분명히 아시겠죠. 근데 어디 여름휴가인가 어디를 갔는데 그때 자기로는 술을 안 드시고 저는 이제 그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자기는 이제 술을 따라주시면서 중용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분들 다 주무시는데 이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그거 같아요. 자네 힘들지? 너무 애쓰지 마. 세상은 다 어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니까 자네가 애쓴다고 꼭 그렇게 바뀌지가 않는다. 너무 애쓰지 말게 딱 그러셨거든요. 거의 화내질 때였어요. 4시쯤 다 됐나? 그때 이제 아버님이 그 말씀하셨던 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고요. 중용책이 뭐 한번 읽어봤는데 그 책 읽을 때마다 다른 거 뭐 그 안에 세부적인 이런 문구가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때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그 너무 애쓰지 말게 그 말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는 것 같아요. 한쪽 편에 사람은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패를 하거나 잘못되면 이게 누군가에서 탓을 돌려야 되고 막 이렇게 뭔가 좀 한쪽으로 몰입하게 되는데 모든 게 한쪽 편에 극단적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자기 본인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깨달음이든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중용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사는 게 맞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배울 거다. 너무나 즐겁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을 가도 제가 너무 이렇게 속물인지 모르겠지만 저기는 그 원가가 얼마일까? 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 맛있는데 저 오리온이 파는데 얘네는 얼마나 팔까? 뭐 이런 것도 막 궁금하고 세상에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서 같이 막 어울리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하고 뭐 행복한 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제가 요즘에 든 생각은 그거보다 한때 사람들이 막 그 경제적 자유를 많이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밥만 먹고 사는데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밥보다는 좀 더 시간적 자유가 있지 않냐. 많이들 얘기하는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간적 자유라든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하는 자유? 뭐 그런 게 뭐 하면은 뭐 행복하고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뭐 시간적 자유든 하지 않을 자유든 뭐 이거에다가 그거를 같이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누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뭐 이게 가장 중요시 여겼던 뭐 생각이었다고 하면 거기다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된 게 아빠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시점에 대한 자유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좀 아프셨는데 아프기 전에 조금 더 많이 들여다볼 거. 저기 장인어른도 좀 아프셨는데 좀 더 많이 들여다볼 거. 저보다 그 아기를 먼저 키운 사람들은 야 좀만 지나봐라. 좀 너한테도 오지도 않고 사춘기 오면 그렇다.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내가 지금 아기의 이 모습을 뭐 돈 벌거나 아니면 시간적 자유가 이거를 그 시점에 대한 자유는 있지 않잖아요. 지금밖에 못 보잖아요. 그분들 기준에는 뭐 시간적 자유가 있고 경제적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게 내가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삶일까는 좀 다른 거죠. 시점에 대한 자유는 제가 놓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당장 이거 하나 더 투자하고 더 시간 더 투자하고 막 노력해가지고 막 뭔가 하면은 돈을 더 벌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올바른 방향이면 다 부자 될 텐데 그게 중요한 것보다 내 시점의 자유가 없다라는 거는 저는 완벽한 자유롭거나 행복한 삶은 아닐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안 하고 싶은 거는 안 할 수 있고 시간적인 것도 내가 쓸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시점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애기가 커가는 모습을 같이 뭐 사진 하나 더 찍거나 아니면 같이 더 놀아주는 거? 언제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꼭 돌아온다는 뭐 부모님의 뭐 부고라든가 이런 거는 있잖아요.
그럼 좀 더 들여다볼 거야. 뭐 어떤 게 과연 뭐 인생 살면서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중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조금 더 들여다보고 내리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뭐 애들한테 더 막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그렇게 못하고 애기한테 더 그렇게 하지만 결국 애기는 좋은 거 먹을 날도 많고 근데 부모님은 좋은 거 먹을 날은 좀 더 부족할 수 있는데 말하고 부끄러운데 제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내리사랑인지 애기한테 더 잘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일련의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더 지키면서 하다 보면 좀 더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이 글에 했습니다. 저는 자기 얘기 글을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잘 신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한두 번 만났는데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만의 시간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최소한 뭐 1, 2년 정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친구가 자기 얘기를 하는 친구다 보면 그 친구가 뭐 가족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배우자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남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손해보는 상황, 아니면은 어떤 불안한 상황, 뭐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불안한 상황이든 자기가 손해보는 상황이든 그때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거. 그러면서 자기만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배려하는지 그러면서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지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얘기한다고 보면 최기준은 그게 착한 사람이 아닐까. 착하다고 해서 저하고 성향이 맞나 안 맞나 또 다른 얘기니까 뭐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 건 알죠. 근데 저랑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하고 맞으면서 그런 좋은 사람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기적인 거잖아요. 좋은 사람이 많이 주위에 있으면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겠다. 항상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항상 조금 손해보면 되고 어머님도 맨날 말씀하시던 말인데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게 마음도 편하고 한두 번 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생각한 거에 대한 걸 당연시 여긴다? 그러면은 제가 밀어낼 수 있잖아요. 저는 제가 선택하는 삶이 더 맞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면 말면 되는 거죠. 그게 더 마음 편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겠다. 좋은 사람만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항상 뭐 기도를 하든 생각을 하죠. 항상 제 마음 같지 않은 사람은 항상 있고요. 그러면은 뭐 안 만나면 되니까요. 사람들은 많이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누가 돈을 벌었대, 누가 뭐 잘 됐대, 누가 막 그랬대. 다들 부러워하고 질투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질투를 하든 어떤 뭐 그런 부러움에 빠지다 보면 생각은 그쪽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럼 아까운 시간에 대한 생각 거기다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를 안 해주는 것 같기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그 시간에 저는 이제 본인에 대한 생각을 제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남에 대한 생각, 뭐 남에 대한 질투심, 남의 뭐 어떻게든 뭐 우리는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 가족들, 자기 애기, 뭐 자기 와이프님 아니면 자기 배우자들의 관심이 뭐 누구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 시간에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관심을 갖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관심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본인 같아요. 혼자 본인을 딱 생각하다 보면 본인은 솔직히 알아요. 내가 이거를 이룰 수 있는 꿈인지 아니면 이룰 수 있는 계획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근데 그걸 부끄러워가지고 남들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고 자기 자신한테 부끄러울까봐 그 생각도 좀 더 밀어내는 건데 본인한테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내 자신을 내가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본인이 생각을 해서 내가 가장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생각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룰 수 있거나 아니면 실현 가능하다는 거는 본인에 대해 생각하면 제일 잘하겠죠. 장기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다 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당연히 굴곡은 있죠. 근데 굴곡은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그럼 당연히 그 굴곡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고통스럽지만 굴곡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걸 최선을 다해서 헤쳐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한테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보이지만 결국 장기적인 시계열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걸로 본다고 하면 그게 엄청난 경험이고 자기한테 도움되는 어떤 커리어가 되고 경험이 되거든요. 주변에 뭐 가족들에 대한 시점이든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들의 시점이든 그 시점에 대한 시간을 놓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이든 올바른 삶이든 라고 누군가한테 조언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중에 문제는 있겠지 고통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고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고통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다른 사람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이 고통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군요. 고통 안 받거나 아니면 힘든 상황이 없거나 그렇게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러면은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요? 지루하고 심심하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당연히 고통이라든가 힘든 시기라든가 당연히 온다. 당연히 오는데 당연히 올 수밖에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면 되지
그거는 고통이 오고 난 다음에 생각하자. 고통은 없을 거야? 좀 고통을 좀 더 잘 이겨내고 빠른 시간에 헤쳐나와야겠지. 혼자 헤쳐나오고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뭐 사랑하는 가족이든 내 주변인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헤쳐나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빠른 시간 내에 뭐 이거나 고통을 안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투자자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죠. 근데 뭐 2년 전, 3년 전에나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대한 빨리 먼저 손절을 하든 내가 그 1년, 2년이든 버텨낼 수 있는 거를 준비해라. 근데 사람들이 다 그걸 못하고 선택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부동산 투자자라고 한다고 하면 1년 가까이는 겪었을 거예요. 1년 넘게는. 2년 전에 나왔을 때는 계속 우상향 할 수 없다라고 얘기 들었지만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계속 떨어질 수도 없고 계속 안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급함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의 그 본전이라고 해야 되나?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빨리 회복을 하고 싶고 빨리 뭔가를 하고 싶은데 조급함을 조금 버렸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뭐 조급하거나 뭐 빨리 뭐 한다고 해서 빨리 회복되지 않아요. 근데 그 시기에는 차라리 조급함을 버리고, 그때 제가 한번 사업에 실패하거나 막 그랬을 때 저한테 어떤 그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때 뭐 인문학 책을 읽든 아니면 주변을 돌아보든 막 이랬던 시간을 그렇게 가지시면 어떨까요? 예전에 못했던 것들 솔직히 쉽지 않죠. 마음은 여기에 가 있는데 뭐 계속 이렇게 막 고통스럽고 하지만 그거를 계속 바라보고 어떻게 하고 조급하면 한다고 해서 그 갑자기 고통이 줄어들진 않아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지금 시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는 뭐 주변 사람들 돌아보고 멘탈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든 주변에 관심을 가지든 뭐 그런 거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계속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계속 떨어지지도 않을 거고 언젠가는 이제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텐데, 지금 만약에 나는 이거 안 맞는다, 사라진다, 난 안 할 거다 이런 거보다 지금 이렇게 준비했다가 꾸준히 준비를 하다 보면 좋은 시장은 반드시 온다. 이거는 어디 가서 뭐 사람들이 뭐 예측하고, 이거는 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몇 년 후에는 금리 떨어질 거예요. 언젠지 몰라서 그렇지 떨어집니다. 그때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한다고 막상 투자가 막 화랑이 되고 막 초창기가 되고 하면요, 이런데 뭐 나와 사람들 만날 시간이 없어요. 투자하기 바쁘죠. 왜냐면 전화도 많이 받아야 되고 전화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다녀야 되니까 반드시 오니까 지금 좀 준비해놓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 거냐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에 대한 생각, 뭐 투자금을 언제 얼마큼을 준비할 수 있고 언제 뭐 이렇게 그 뭐 자금적인 뭐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해놓고 내가 어떤 거를 투자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 오면 나 이렇게 하겠다 미리 이제 경우의 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그 매뉴얼을 생각해 놓고, 근데 결론은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잘 될 거니까요. 근데 또 이게 이런 얘기하면은 막연하다고 하지만 상승도 한번 보고 하락도 한번 보고 상승도 한번 보고 다시 하락도 한번 봤는데 총 4번의 국면을 봤다고 하는데, 항상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럽다고 하면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정말 환희할 때는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4번의 꺾임을 봤을 때 결국은 그 승리를 하든 어떤 그게 살아남든 어떤 결과물이 좋았던 거는 반대로 행동했던 게, 반대해서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게 진짜 용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고통스러울 때 용기를 내는 게 진짜 용기인 거고, 환희할 때 그거를 꺾는 게 그게 진정한 용기인 거겠죠. 근데 4번의 그 국면을 봤던 제 입장에서는 지금은 힘들다고 하시면 그러면 얼마 안 남았다. 정말 힘들다고 하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진짜 힘들잖아요? 아예 사라집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막 조금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뭐 시장에 아직 돈도 좀 있는 것 같고 아직 진짜 힘든 것 같지는 않아서요. 반대로 용기를 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거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용기가 안 생깁니다. 공부가 되어 있든 아니면 거기에 현장에 임장이 됐든 자금이나 이거 확보가 됐든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라도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지만 용기를 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반대로 지금 용기 내는 게 맞고요. 용기를 내지만 당장 빨리 용기를 내라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는 게 용기인 거죠. 근데 막상 그런 상황이 딱 왔을 때는 진짜로 용기를 내는 거죠. 한 명의 부르는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이나 편취를 하려고 하는 사람, 또 거기에 그 수요를 제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겠다는 욕심인 거죠. 근데 돈을 벌겠다는 욕심도 욕심이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게 싫은 거죠. 쉽게 돈 벌고 싶은 거잖아요. 쉽게 돈 번다는 거는 결국 탐욕인 거잖아요. 그게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걸 과거로 다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나라 말고 뭐 과거 예전 다 투자 시장 다 보면 맨날 하는 말 다 똑같습니다. 근데 부동산의 특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은 한번 우상향을 하게 되면은 오르기 시작하면 좀 오랫동안 오르는데, 그때 초반에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투자보다
이게 더 돈이 된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사업화가 되는 거고, 사업이 나쁜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데 본인의 능력치 이상 아니면은 나쁜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고 이런 시기는 하락장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에브리바디 다 오르니까 뭐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죠. 혹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저는 뭐 예전에도 한번 저는 실제적으로 해봤고 18년 전, 19년 전 그때도 무슨 뭐 교수님, 뭐 무슨 경매 학원, 무슨 거기에서 그 경매 강의를 하고 컨설팅료를 받았어요. 뭐 낙찰 받으면은 얼마, 명도 얼마, 강의료 얼마.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막 그때는 호황기니까 막 그래하죠. 누군가가 거기 수업을 듣고 했는데 수업은 그냥 일종의 그건 거죠.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서 컨설팅 받으려고만 하죠. 근데 한두 명이 잘 됐어요. 당연히 잘 되죠. 호황기니까. 근데 그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때 거기 컨설팅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돈을 만약에 하고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든 동네 아파트를 하나 더 샀다는 거 하고 했을 때 어느 게 돈 더 많이 벌었을까요? 랜덤입니다, 랜덤. 이거 하든 저거 하든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뭘 해든 어차피 어떤 거든 다 돈을 벌어. 그러면 결국 그거를 찍어주고 컨설팅 했던 사람들의 실력이 아니라 시장의 힘에 올랐던 거죠. 시장의 힘에 올랐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컨설팅을 하든 아니면 누군가한테 뭐 이렇게 뭐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든 아니면은 뭐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업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 개 중에 뭐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은 폭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폭주라는 게 뭐냐면 지금 추천하지 말아야 될 시기에도 계속 추천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돈을 받아가지고 어떤 물건을 투자한다라든가.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고 복기를 해보면 이게 논리가 맞을까요? 먼저 본인이 공부하고 이해가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생각을 좀 하고 그런 거를 행동에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돈 버는 거를 배우고 싶었고 다음번에도 또 돈 벌고 싶고 다음번에 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돈을 넣어서 돈을 벌었다만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어떤 거든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고 본인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단순히 한 번에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돈 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니까요? 다음번에는 또 못 하잖아요. 결국 그분이 이렇게 돈을 벌고자 하시는 거는 부자가 되든 아니면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부자가 되든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성공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거는 뭐냐면요. 지속 반복 가능해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은 지속 반복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 분한테 돈을 한 번 했을 때 돈을 벌었다. 본인이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본인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니까 사업적으로 이렇게 돈이 되고 탐욕이 이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좋을 때는 좋죠. 근데 안 좋을 때는 이건 나락입니다. 투자를 했는데 잘 됐을 때 본인이 취할 수 있는 거는 극히 일부분이고 밑으로는 엄청난 거죠. 100억짜리 어떤 물건을 뭐 여기에서 뭐 돈을 공투를 한 거예요. 투자를 해서. 근데 그 100억짜리 물건이 만약에 80억이 올랐다고 치죠? 근데 아직 안 팔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죠? 와, 100억 했는데 80억이 올랐네? 근데 그 분은 공짜로 안 해주시잖아요. 수수료를 떼고, 운영수수료 떼고, 거기 법인에서도 세금 내고, 거기 투자했으니까 이 사람이 또 돈을 빼오려고 하면 자기도 또 세금 또 내. 세금을 2번 내고, 거기에 뭐 친구들 이것도 빼고, 수수료 빼고 하면은 80%가 올랐지만 그분이 막상 세후로 다 자기 주머니에 투자금을 만약에 1,000만 원을 넣었다고 하면 얼마를 가져갈까요? 대충 계산해 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 구조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가장 최악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80% 액면으로 보이는 80%의 그 수익이 난 물건도 맨 밑에 그 투자했던 그 분은 15% 이하밖에 못 가져가. 80% 올라야지만 15%, 10%, 15% 가져가는데 그게 만약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는 100%고요. 거기에 수수료가 이거 다 빠진다고 하면 마이너스는 끝이 없는 거예요. 원금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레버리지가 이용됐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상방으로 80%, 100%가 올라도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아, 여기서도 세금 한 번 떼고, 여기서 수수료 떼고, 여기서 세금은 2번 떼고, 수수료 떼고, 그 다음에 취등록세하고 다 떼주고, 그 다음에 그거 생각한다고 하면 나한테 얼마 들었다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그럼 80%, 100%가 올라야 내 주머니에 10%, 20% 사이밖에 돈을 못 버는데 만약에 80에서 100% 수익률을 못 거두면 그냥 맥커리 인프라 투자하시는 게 낫죠. 마음속도 편하고. 근데 나는 그걸 배우려고 한다? 배울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했는지 배울 수 있어요? 배울 수도 없고 내가 컨트롤할 수도 없고 근데 상방은 막혀있고 하방은 원금 100%인데 그런 투자는 안 하는 게 맞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야, 그런데 그렇게라도 돈 벌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 투자하신 분은 욕심이 아닐까요? 공부하기는 싫고 노력하기는 싫고 그냥 쉽게 돈 벌고 싶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세상에 돈 벌기 쉬운 게 어딨어요. 처음에 어느 정도 임계점까지는 돈이 안 벌립니다. 당연히 그것까지 살아남고 버티고 해야지 돈은 한 번에 확 버는 건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다 안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다 그걸 하기 싫으니까 거기다 돈을 넣는 걸 수도 있겠죠. 단순하게 본질적인 것만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한번 써보는 거죠. 구조를 생각해보고 써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확률이 높을 것인가 낮을 것인가, 그 다음에 하방은 막아져 있나 안 막아져 있나, 상방은 높을수록 더 좋은 거니까, 그럼 이 하방은 막아져 있고 상방이 뚫려져 있는 이렇게 올바른 구조인가, 그 다음에 지금 그 내가 이거에 대해서 구조적이라든가 아니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거기다 돈을 넣었던 게 내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게 아니라 내가 감당 가능한가. 그냥 그 단순한 몇 가지만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지 않나. 대학교까지 공부한다고 하면 거의 뭐 16년을 공부하는데 이거 뭐 3, 4년 못 하겠어요? 돈은 벌 때는 한 번에 뭐 임계점 할 때 한 번에 벌거든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버는데 그동안에 못 버티는 거죠. 못 버티게 주변에서 많이 만듭니다. 주변에서 나 얼마 벌었는데, 나 얼마 벌었는데. 이러니까 부자 되는 구조나 이런 구조는 지속 반복 가능해야 돼요. 올바른 구조에다가 거기에다가 더 좋은 거는 복리를 얹으면 그 시간은 걸리지만 늦더라도 꼭 그 어느 정도 성과가 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 기본적인 개념, 사람들이 한 번에 뭐 사업을 이렇게 빵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투자를 한 번에 빵 해가서 부자 된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도 다 볼까요? 투자로 해서 한 번에 빵 부자 된 사람도 반복 가능해야지만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지켜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한 번에 빵 해서 돈을 벌지만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전 동안 얼마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지속 반복 가능한지 올바른 구조인지 복리인지. 내가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결국은 그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 분들을 부자 만들어주는 밑바탕을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죠. 전 투자자니까 뭐 종별을 가리지 않는데, 상가 투자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파트 투자나 차익형 투자는 흐름 투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비중의 조절을 하고 이렇게 흘러가고 하고 이런 걸 만들겠지만, 상가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지금 3년 전, 4년 전 생각해보시면 저 스터디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때 뭐 1,000만 원 넣으면 1억 오르는데 상가 뭐 20% 30% 제가 그때 20% 30%짜리 레버리지 수익률이 20% 30%짜리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막 그때 3년 2019년도부터 상가를 좀 사모으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도 좀 상가 갖고 있었지만 2019년도 때부터 제가 그 아파트를 한 4, 50개 정도 팔고 그걸 이제 2019년도에 막 그거를 사모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거를 왜 하냐, 지금 이게 막 오르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영원히 우상향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감당 가능한 거 생각했는데, 갭 투자라든가 아파트 투자가 계속 지속 반복 가능할까요?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요? 그때도 뭐 갭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계속 오를까요? 계속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계속 오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누가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저 팔 때 잘 팔렸거든요. 저한테 산 사람들이 뭐 어디 뭐 대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자기 집 3-4개 있는데 뭐 이렇게 돈 아이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 부자 돼서 좋으시겠습니다. 저는 그냥 밥만 먹고 살아가지고 이거 오를 텐데 왜 파세요? 막 이런 분들이 대기업에서 오셨어요. 대기업 뭐 예컨대서 거기 대기업 그분이 찍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대기업 오신 분한테 팔았거든요. 2019년도부터 20년도에. 근데 생각을 하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런 시기가 아니면은 한 번에 다 팔 수 있을까요? 그때도 천천히 파는데 2, 3년 걸렸는데 언젠가는 꺾이든가 안 된다는 거 알죠? 정확하게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어요?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임차인 분들이 많아지면 힘들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팔아야 되고, 또 한꺼번에 팔면 세금도 많이 나오는데 하나씩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임대사업자 풀린 물건도 팔아야 되고 막 이런 것도 다 이제 정하는 거잖아요. 하나씩 팔면서 느꼈던 거는, 이거를 지속 반복 가능하지 않은데, 상가는 현금 흐름이라는 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상가 투자 한 17년, 18년 됐으니까 월세 받은 지가, 지속적으로 월세는 오르진 않아요. 한꺼번에 팍 오르거나 이렇게 꾸준하게 오르진 않지만, 상가를 그 현금으로 바꿔 놓으면 잘못된 임대가 채워진 거를 사서 그 올바른 임대로 맞춰 놓는다고 하면, 거기에서 저는 이제 구조를 짠 거죠. 이 근래에도 하나 매수한 게 있는데, 제가 그 저만의 기준이 그거였던 거예요. 이번에는 그 예상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짰냐면, 금리를 7%에서 7.5%로 짰고, 그 최종 투자금을 최보수적으로 다 잡았을 때 투자원금이 만약에 100이다. 그럼 곧장 팔아도 세 전으로 100이 남느냐. 그 다음에 수익률이 15%, 레버리지 수익률이 15% 되느냐. 이 세 가지 기준을, 제 기준인 거잖아요. 근데 15%가 너무 우습게 보이지만 저는 15%가 너무나 힘들어서. 근데 여기에다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몇 가지가 있겠죠. 그 원금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감정을 받아서 대출을 받든 이 부분을 팔아서 원금 매수를 하든. 왜냐면 이번에 샀던 물건은 좀 크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지속 반복 가능하다는 거는 원금이
1년에서 2년 내에 원금이 다시 들어와야 된다. 갖고 있어도 시장을 비토할 수 있는 수익률이 돼야 된다. 당연히 그 뭐 기본적인 공시나 이거는 안 나야 되고, 내가 이 공시를 안 난다는 거는 그 주변에서 내 물건이 몇 등 안에 들어야 돼, 이런 것도 있겠지만, 공시를 안 나는 물건을 찾고 1년이나 2년 있다가 원금 회수가 가능하면 수익률이 15% 이상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지속 반복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을 들어서 2019년부터 차익형 물건 아파트를 정리해서 이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때 운 좋게도 그때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니까 상가들이 많이 매물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현금이 있었고, 그래서 상가로 이제 많이 갈아탄 거죠. 근데 그 갈아탔던 이유가, 이게 원금 회수의 구조가 다 되고 다음번에 그 원금 회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정이든 은행 대화를 하는 은행하고도 다 협의가 된 거라서 지속 반복 가능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시도 안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부분을 팔아서 원금 회수를 하게 되면 투자금이 안 들어가게 되고 난 다음에서 수익률이 만약에 15%인데 만약에 투자금이 회수가 다 됐어요. 그러면 수익률은 무한대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지금 현재도 15%. 근데 올해 이번에 산 물건도 지금 금리를 7%에서 7.5% 했는데도 이 기준 안에 통과했단 말이에요. 금리는 제가 생각하건데 2, 3년 후에는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7%에서 3.5%가 되는 순간에 레버리지, 그 2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100%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3.5%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0%가 떨어진다고 하면 거기서 그 수익률은 당연히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의 역산으로 매매가가 측정되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3.5%만 줄어든다고 하면. 근데 올해 초에도 병원을 샀잖아요. 지금도 이번에 투자를 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속 반복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2019년도 이후로 제가 아파트를 새로 샀을까요? 아니요. 몇 개 안 샀습니다.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뭐 그렇겠지만 몇 개 안 샀습니다. 주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거죠. 이 상가는 지속 반복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올바른 구조인가, 일부분을 팔아서 원금 회수를 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안 팔아도 수익률은 15%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올바른 구조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15%씩 수익률이 쌓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 원금 회수했던 물건을, 그 돈을 가지고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투자자니까 그 돈을 또 어딘가에 투자했겠죠. 그럼 어딘가에 투자해서 만약에 5%, 7% 수익률이 난다고 하면 여기에서 수익률과 여기의 수익률이 계속 구조적으로 복리로 쌓이는 거죠. 처음에는 당연히 뭐 대출이자 빼고 여 부분에 그 남는 금액이 미비해 보이지만 이게 점점 늘어나다 보면 그게 그 지속 반복 가능하고 올바른 구조에다가 이 복리 효과가 나중에 나타나는데, 이 나중에 4, 5년 정도에 나타날 때는 그때는 복리의 그래프처럼 이렇게 나타나. 사람들은 못 버티는 거예요. 아, 보통 상가를 하나 하고 난 다음에 이자 빼고 하니까 별로 남는 것도 없네. 뭐 이거, 근데 그게 원금을 해소하고 지속 반복 가능하면서 올바른 구조를 만들어 놓고 해서 복리가 된다고 하면, 제가 강의 때든 이렇게 가끔 말씀드리는 게 2년에 한 개씩만 해라. 그러면 10년이면 5개다. 2년에 한 개씩만 나만의 지역에서 정말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해요. 왜냐면 예전에 3, 4년 전에는 다 쏠리면서기 때문에 1,000만 원 넣으면 1억 번다고 하니까. 지금은요, 금리가 높아서 안 해요. 돈이 없어서 안 해요. 그동안 다 물렸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지속 반복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한테 이거를 실험했어요. 4년, 5년 되니까요, 복리가 나옵니다. 지속 반복 가능하고요. 2년에 한 개씩만 해도. 갭 투자든가 아니면 토지 투자라든가 어디 뭐 이런 개발 투자라든가 이거는 지속 반복 가능하지 않잖아요. 물론 반복 가능합니다. 아파트 투자도 흐름 투자라고 해서 막 매매 사업자로 하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연애 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연애 한 4, 50개씩 사면서 거기서도 경기가 좋을 때는 이만큼 벌고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어느 정도는 벌어요. 근데 힘들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경기가 좋을 때 그때 주거용 투자도 이거 하고 뭐 지속 반복 가능하지 않지만 뭐 토지 투자도 하고 뭐 다른 투자도 하고 하지만 상가는 꾸준하게, 많이는 안 하고 꾸준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뚜렷하게 막 말을 못 했는데 너나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적용을 하고 봤는데 한 4, 5년 지나니까 어느 정도 퍼포먼스는 나오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부자 될 거니까 지속 반복 가능해야지만 부자가 되고 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 조건 생각을 하고, 올바른 구조인지 이기는 구조인지 그 구조를 짜놓고 거기다가 복리까지 얹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안 해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해봤는데 다른 사람도 하니까 되더라. 그리고 다들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개별성이 강해서 안 하나? 어렵다.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뭐 아파트보다는 쉽지는 않죠. 근데 그 아파트보다 쉽지는 않지만 아파트는 전국을 투자하는 게 맞죠. 왜냐 흐름이나 막 그 수요 공급이 다 다르니까. 근데 상가는 수요 공급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공급이 안 될 때만 투자해야 되니까. 공급이 많은 데다가 당연히 투자하면 안 되니까. 공급은 멈춰 있는 데잖아요. 수요는 일정하고 공급이 멈춰 있는 데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나만의 지역에서 해라. 전국을 다 할 필요 없다. 그래도
좀 더 그 확률이 높은 지역은 이런 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인 거죠. 개개인마다 성향이든 성격이든 능력이든 아니면은 할 수 있는 역량이든 이게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것보다 그냥 저는 그렇게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렇게 4번의 국면을 20년 동안 그 이 투자 시장에서 겪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항상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본성, 본능, 이거에 대해 역행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 막 그 인간지표. 막 사람들 막 하면 그때 막 그렇게. 이게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도 있고,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당연한 거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20년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2가지가 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요. 내가 이 사람들하고 과연 역행할 수 있는가? 내가 반대로 행동할 수 있는가? 그러면 행동할 수 있는 근거의 원천은 뭘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준비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 용기. 투자를 해왔던 분한테는 지금 힘든 시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지금 뭐 시장도 안 좋은데 지금 공부해서 뭐 하겠어?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보면 반대로 생각해보자고요. 아, 뭐 하겠어라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지금 공부하시는 게 맞다. 아, 지금 너무 힘들다. 언제까지 계속 힘들 수는 없어. 그러면 좋아질 일만 남은 거잖아요. 그럼 좋아질 일만 남은 거에 대한 생각은 좋아지고 난 다음에 생각하지 말고 결국은 그건 거죠. 안 좋을 때는 좋아진다라는 그 생각에 반대되는 생각에서 그거에 대한 행동을 역행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고요. 남들이 다 좋다라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럴 때 안 됐을 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거고요. 반대로 행동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용기를 냈었는데 그 용기의 원천은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항상 시장을 보고 있고 제가 그 시기 때 그 시점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0년이 흘렀는데 성과가 좋든 나쁘든 그때 아까 얘기했던 실패도 다 보면 남들이 다 좋다라고 했을 때 용기를 냈던 게 잘못된 것 같고요. 탐욕을 좀 버리고 막 이런 거를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별거 아닌 얘기 같은데 우리는 참 이게 지키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본성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항상 그게 남아있을 것 같아서 저도 항상 그걸 억누르려고 엄청 노력 많이 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는 거겠죠. 초보 투자자분들도 물론 당연히 그럴 거고 저도 물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건데 지금 어떤 시기를 겪었을 거예요. 지금의 경험이 초반에는 경험이 엄청나게 쌓일 겁니다. 근데 이 경험은 생각해 보시면 이 경험은 남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직업이 정말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평생 할 수 있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쌓이다 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그제보다 오늘이 좀 더 실력이 늘었을 거예요. 운동선수는 그 운동량이 떨어지면 실력이 줄지만 이거는 계속 실력이 늘잖아요. 전제 조건이 있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올바른 방향이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항상 예전에 저보다 지금 제가 발전했을까? 예전에 저보다 항상 나아갔을까? 근데 그렇다고 막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조금씩. 그렇지만 지금 경험했던 힘든 시기를 버티시는 분들은 그게 엄청난 경험이 될 겁니다. 그 경험이 나중에 그 좋은 시절 때 축적이 돼서 실력이 계속 늘었기 때문에 좋아질 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잘 될 겁니다. 네. 어떤 거를 좋아하나 봤는데 투자에서는 어떤 물건을 그 매도하거나 주머니에 돈이 딱 들어왔을 때 기분 좋지 않고요. 사기 전에 막 이걸 생각하고 막 이랬을 때가 가장 기분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됐을 때 그때 이 2개가 기분 좋고 결국 그 결과물이 왔을 때는 그렇게 크게 기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쁘고 좋은 거는 뭐냐면 이걸 누군가하고 같이 해가지고 같이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저는 너무 기분 좋고 좋더라고요.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거나 많은 어떤 뭐 이런 건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내가 평생 같이 내가 늙어가는 거 상대방이 늙어가는 거를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지는 않고 제가 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배울 것도 많기 때문에 그냥 같이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바꿔 나가는 거를 보고 싶어요. 제가 거기에서 그분들보다 똑똑하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뭐 이런 건 아니고 단순히 한번 먼저 해봤다 뿐인 거잖아요. 그냥 터놓고 얘기하면 이렇게 그 제가 먼저 경험했던 거 가지고 이 사람이 그 경제적 자유든 부자가 되는 거를 보고 싶어요. 뭐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제 조건이 그런 거죠. 평생 같이 나랑 같이 늙어갈 사람이 중요한 거겠죠. 부투정 다수. 만약에 제가 뭐 강의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강의를 하게 되면 돈 받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저랑 평생 같이 그 서로 늙어가는 걸 볼 사람들하고 그래서 전제 조건은
돈과 시간과 두려움이 없다면 뭐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진짜 인생이 바뀌든 부자가 되는 거를 보고 싶어요. 그럼 더 기쁠 것 같아요. 엄청 즐겁거든요. 그리고 샀을 때, 그 다음에 결과대로 됐을 때, 그 다음에 팔았을 때, 그때 소주 한 잔 먹는 게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그거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루블님이 얘기하는 거는 너무 이상적이다. 당연히 이상적인 거 압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상적인 거는 다른 사람한테 다 이상적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맞는 사람들의 소수, 아니면 저랑 평생 같이 볼 사람들 소수하고만 이상적이든 뭐든 같이 뭐 지지고 볶든 뭐 이런 걸 하고 싶고, 뭐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거는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고, 이 근래에 뭐 그 후랭이 TV를 출연하든 아니면은 뭐 강의를 뭐 가끔 하던 이런 이유는 단순히 그거면 뭐 제가 뭐 선한 영향이 있고 뒷부러 없고요.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잘못된 선택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고, 후랭이 TV 처음 나올 때가 2년 정도 가까이 됐죠. 근데 그때 멈춰야 되고 막 이러는데, 뭐 사람들은 뭐 막 많잖아요. 막 그 유명하다고 하는데 자기 등기부도 안 까고 막 이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잃는 게 더 고통스러우니까 뭐 그 사람들은 뭐 부자 만들어주겠다, 뭐 선한 영향 끼치다, 이건 쥐뿔 없고, 최소한 내가 얘기하는 게 그래도 그나마 논리적이지 않냐. 그럼 내 말을 들어보고 잘못된 선택만 안 했으면 그건 족한 거죠. 제가 뭐 그분들한테 뭐 쫓아다니면서 뭐 하지 말라고 해봐야 안 하겠어요. 다 사람 다 하는데, 그냥 우연찮게 뭐 제가 저놈이 한 말을 한번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유명하다고 하는 막 2년 전, 3년 전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말이 논리적인가? 그때 제가 얘기했던 말이 논리적인가 한번 생각해보면 되죠. 한 번만 생각해보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 한 번만은 생각을 안 하는 이유가 듣고 싶은 대로 막 듣잖아요. 근데 정말 객관적으로 자기를 생각해보고 그냥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그때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평생 같이 소주 한 잔 먹을 거나 저 늙어가는 거 같이 볼, 뭐 제 애기 커가는 것도 같이 보고, 그쪽 사람들 애기 커가는 거 같이 보고, 같이 늙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돈과 시간과 두려움이 없다면 그걸 꼭 해보고는 싶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 사람 만나서 그 얘기하고 듣고, 뭐 제 생각도 얘기하고 같이 뭔가를 하고. 근데 그게 지금은 너무 좀 쏠려 있다는 게 좀 문제긴 하죠. 뭐 그 주변에서는 너무 쏠려 있다. 술 먹으면서 부동산 얘기만 하고 술 먹으면서 투자 얘기만 한다. 꼭 부동산 얘기든 뭐든 그냥 이렇게 같이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 아버지의 묘비명에 뭐라고 썼냐면, 사랑하는 아버지, 그곳에서는 자유롭게 누리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성실하게 일만 하시고 돌아가셔서 그걸 썼는데, 저는 제 묘비명에는 그렇게 쓰고 싶은 거죠. 아직 쓰여진 게 아니니까 저는 쓰고 싶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다가 이곳에 묻히다? 그게 하고 싶은 거니까요. 만약 그렇게 못 해가지고 묘비명에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꼭 해가지고 묘비명에 그게 써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했을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를 자주 할 수 있고 그 오랫동안 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하고 잘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같이 누군가하고 같이 어울려서 어떤 성과가 같이 나오든, 어떤 같이 늙어가는 거를 공유하든, 같이 어울리는 이런 상황이든,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든 이랬을 때 저는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쁘고 행복한 거를 그 오랫동안 할 수 있고 횟수가 많다면 그게 행복한 삶이고 잘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 기준에는 그게 잘 사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부족해서 뭐, 그래서 어제보다는 제가 좀 더, 어제가 좀 더 까칠했고 그제가 좀 더 까칠했고 이제 점점 더 덜 까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고, 제가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제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에 반복적이고 횟수가 많다고 보면 그게 행복한 삶이고 잘 사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